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정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외쳤던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문제의 사건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도 증언하겠다고 하는데 막지 못한다고 변호사가 전해서 항의한 뒤에 그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 압박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관심은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입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밖으로 부인에 의해 확인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향후 법정에서도 유지할지 아니면 부인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회유 압박설에 무게를 실을지 다음 재판이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전 70주년 보훈 행보 먼저 전해드린 다음 이른바 이화영 부부의 난 후속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뜻깊은 장시간 비행을 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6.25 참전 용사들에게 저희들이 선물 드립니다. Arirang brings a lot of memories. I was very delighted, so I've learnt it off. I hope I've got the pronunciation correct.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보훈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유엔 참전의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어제 6.25 참전국 정부대표단으로 방한한 룩셈부르크 총리 그리고 뉴질랜드 총독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은 22개 참전국을 포함해서 모두 63개 지원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냈죠. 이에 국가보훈부는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어제 룩셈부르크 총리와 뉴질랜드 총독을 만나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기간에 함정 6척과 병력 3,700여 명을 파병했고 룩셈부르크는 당시 인구가 20여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투병력 100명을 참전시켜서 22개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해서 이 6.25 당시에 룩셈부르크가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해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우주와 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이 뉴질랜드 총독하고 수행원들이요, 이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화제죠. 네, 여성인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은요, 마오리족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이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걸 봤다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인 영가가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수행원들과 뉴질랜드어로 30초쯤 민요 연가를 합창했고요. 윤 대통령과 우리 측 수행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백악관 노래 장면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방한한 이 90대 룩셈부르크 참전 용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에 앞서 룩셈부르크에서 파병돼
강원도 철원 지역 전투 등에 참가한 92살 레옹 모아엥 씨와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6.25 전쟁 당시 당한 총상으로 다리가 불편한 모아엥 씨는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들어왔고 윤 대통령은 모아엥 씨를 부축해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특히 이 모아엥 씨는 한국전쟁 당시에 총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또다시 전장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2번이나 참전을 결심하게 되셨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휠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걸어서 이렇게 오시니까 아주 무릎을 빼고는 뭐 건강한 모습을 보이셔서 아주 정말 다행입니다. 모아엥 용사님,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국의 철원이라는 지역에서 전투항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 70년 전에 그 상황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 그리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내일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영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최고령 우승자인데요. 참전 노병이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과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내일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요, 2019년 영국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최고령 우승자 콜린 테커리가 우리 노래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테커리는 19살이던 1950년 9월 6.25 전쟁의 포병으로 참전해서 임진강 전투 등을 치르면서 2년간 한반도 전역을 누볐다고 합니다. 이제는 백발 노병이 돼 70주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유엔 기념공원에 묻힌 전우들을 위해서 전장에서 배웠던 아리랑을 부르게 됐습니다. 테커리 씨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함께 근무하던 한국 병사가 아리랑을 자주 불러서 금방 친숙해졌다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자장가인 줄 알았다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테커리 씨 노래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sing you a song that is dedicated actually to my late wife. Did you ever know that you're my hero? And everything that I'd like to be. I could fly higher than an eagle.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Arirang brings a lot of memories. I was very delighted. So I've learnt it off. I hope I've got the pronunciation correct. 참전용사 윌리엄 워드 씨의 사연도 애틋한데요. 워드 씨는 취재진에게 전쟁 당시 부대 일을 돕던 12살 한국인 소년을 찾고 싶다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결정하라고 해도 기꺼이 똑같은 선택을 해 참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참전 용사인 에드워드 버거너 씨의 얘기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f I had it to do again, I'd do it all over again. I'd come over here again. I really would. It's just, it's so different over here. The people are wonderful people. I am so grateful. It's a beautiful country. 정말 아름다운 나라. 유엔 참전의 날을 기념해 우리 공군은 어제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공군이 다국적 훈련에 함께 참가한 적은 있지만 양국 간의 연합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틀 훈련 중에 첫날인 어제 양국의 4.5세대 전투기를 대표하는 F-15K 세대와 라팔 2대가 훈련에 나섰고요. 특히 내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는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의 상공을 추모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하고 그의 아내가 충돌을 하면서 이 재판이 파행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발언 내용이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냈는데 어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을 원치 않는다면서 사실상 아내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재판 도중에 남편인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느냐면서 언성을 높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오전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 제출로 변호인들이 불참을 해버리면서 15분여 만에 파행이 됐고요. 오후 재판에서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등도 진행되지가 못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아내는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이 법정을 나서는 길에도 기자들을 향해서 남편이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왜 남편의 변호인단을 해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제2의 유동근이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막 다다다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이런 말에 따르면요.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보고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법정 증언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려졌던 내용인데 뜻밖에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입을 통해서 이게 사실상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이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던 그 친필 옥중 편지 이걸 전달받은 정황도 밝혔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요. 접견 변호사와 함께 남편 면회를 갔었다면서 자신이 남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접견 변호사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남편이 구속돼 있어서 밖의 상황들을 알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강요했을 거란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지금 해임하신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뭔가 검찰로부터 약점을 잡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꾸며낸 거라기보다는요.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들으신 그 녹취에서 이 사회자가 법무법인이 검찰로부터 약점을 잡혀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법무법인이 이 전 부지사 수사 기록이 어떤 경로에서인지 이제 흘러나가서 공개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이걸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법정 상황에 대해서는요, 이 법정 부부싸움이다 이런 표현으로 전한 보도들도 많았는데요.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그런지 검찰도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검찰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개입된 변호인 해임 논란에 대해 변호인이 갑자기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재판마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절차 진행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선 수사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증인신문 녹취가 갑자기 SNS에 공개되는 등
유독 과거에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많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이 재판 조서를 어떤 경로에서인지 입수를 해서 자신의 그 SNS에 공개하는 일 등이 있었죠. 지금 그걸 검찰이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수사에 항의하면서 검찰청을 찾아서 농성도 하고 이 전 부지사 가족 등을 접촉하는 등이 압박하는 행태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날을 세웠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논란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교수는 SNS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남편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변호인이 진술 당시 입회해서 조력을 하는데 왜 저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남편 변호인까지 본인이 해임하는 거냐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김 교수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행태는 진영 논리 때문일 수 있다면서 이재명을 무조건 지키고 비호해야 한다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정치적 이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구태 운동권 잔당의 비뚤어진 정의관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걸 거부하려는 괴이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압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가 나와서 법정에서 그냥 싸움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죠.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죠. 두 분 사이 일을. 근데 부인께서 당신이 왜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막 애타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 측 내지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무슨 정기 고문을 받는 듯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남편이 좀 자신의 죄를 경감받고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가.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필 옥중 편지가 진실일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고,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탄원서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하소연을 했는지 재판에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결국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고, 부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압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회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 다른 진술이 나오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얼마나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는데 줄줄이 불어댔다고 합니다. 네, 최근 친명계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어됐습니다. 관련해 교정당국 측은 이 전 부지사 심리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감안했다는 취지로 불어 배경을 밝혔는데요. 또 야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제목 밑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와 영치금 계좌 등이 적힌 글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 전 부지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항의 방문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본인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그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부지사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접견 신청이 줄줄이 불어댄 것에 대해 왜 접견을 하려고 하는지 모두 다 알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앞서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특별 면회하고 알리바이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이후 특별 면회 제도를 바꿨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호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기명 특혜를 권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접견 불허는 한동훈 장관 지시가 분명하다. 이거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지만 수원구 치소가 줄줄이 불어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라면서 이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지 않는데 그러면 별건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냐면서 결국에 수원구치소가 검찰과 법무부 지시나 혹은 요구로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접견을 불허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접견 불허 처분은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며 한 장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막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거짓 언론 플레이의 정황이 탄원서와 친필 서한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 국회의원의 특권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인권국을 시켜서 이 인권 침해 여부가 사실인지 직권조사를 들어가도 부정할 판국에 아니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권력을 남용을 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영치금 보낸 게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그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좀 더 확인해 보세요. 왜 영치금을 보내면 수사가 방해되는지 좀 더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정신 나갔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급해진 모양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건 역시 실상은 방탄 꼼수라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지간히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이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검찰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 압박뿐만 아니라 이전 지사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이전 지사가 부담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런 회유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까지 거론했습니다. 책임 정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일 따름입니다. 온갖 회유와 압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 같은 이제 일련의 그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해 현장은 외면하고 검찰청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도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나, 당 지지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는 게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거냐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조차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틀린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복경 혁신위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경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뭔가 용감한 건가 무식한 건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내로남불, 돈봉투, 김남국 등으로 대변되는 도덕성 상실, 그다음에 다양성이 없어지고 팬덤 정치, 이런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 뭐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그 이화영 전 지사 측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이 대표 측이나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관련한 기사가 나왔었죠.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의원을 이제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으로 지목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오늘 김영진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고 이후 이 전 부지사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전 부지사도 옥중 편지를 내놨다는 정황이 알려졌었는데요. 관련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난 민주당 의원이 김영진 의원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김 의원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김영진 의원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나 아니다라고 펄쩍 뛸 것 같은데 묵묵부답이라서 의혹이 좀 가중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 김영진 의원이냐 아니냐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현역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법농단 스캔들이고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진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거명했다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오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오후에 장해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또 검찰은 이화영 대표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삼각 동맹에 의한 부당 거래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더 특정한 이름을 거명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의 과정으로 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입장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그 법정에서 어제 일입니다. 이 전 부지사, 남편이 이 전 부지사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충돌한 다음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직접 이제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변호사의 전원이다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방북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런 부분을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그 부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변호인이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부인이 그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다. 이런 지금 경위를 밝힌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움직임을 겨냥해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묶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한 진술서를 줘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화영 전 의원이 어디까지 진술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화영 전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한 자필을 쓴 내용. 그러니까 본인은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만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인의 어떤 탄원서에 의해서 강압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 내용밖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법원에서 이런 내용들 재판 과정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다른 내용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화영 전 의원 부인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변호사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 뇌물죄의 대가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정치자금법으로도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 부인 입장에서는 이 소위 검찰에게 변호인들이 회유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회유된 변호인이 이화영 남편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해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단서 조항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500만 불에 대해서는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스마트팜 비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300만 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대납이죠. 위한 비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가지가 다 묶여 있는데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뇌물죄로 이걸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의구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좀 그 검찰이 소위 이화영 전 의원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한 진술 내용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밝혀지게 되면 다 추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에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다? 사실 확인 안 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가족 접견하고 면회에서 진술을 번복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확인 안 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 검찰청에 가서 문제 제기하는 건 그냥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법무부 장관이 아직 확정도 안 된 내용들을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프레임을 짜고, 이 프레임에 맞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정적 중립 위반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 삼가하셔야 돼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입장에서 조금 이 사실에 근거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탄원서 있잖아요. 민주당에 보낸 탄원서. 여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당과 이재명 대표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몸둘 바를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게 부인이 쓴 탄원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떳떳한 아빠, 멋진 남편, 그리고 당당한 당원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채찍으로 이끌어주세요. 민주당에다가 그렇게 쓰면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당신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이화영의 재판인지 이재명의 재판인지 모르겠다라고 절규했다는 것이잖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 부인이 이 재판이 이재명의 재판이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가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자기 남편을 걱정하는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부인 스스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드러냈어요. 뭐라 했냐면은 이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검사가. 그러면서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풀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이 변호사, 해광법인의 변호사는 소위 뇌물이나 정치 자금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호사들이 어떤 약점을 잡혔다는 거는 이 법인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현모 변호사는 나중에 투입돼가지고 그 300만 불, 500만 불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재판 과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긴 걸로 해갖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이게 뇌물 수수가 되느냐 정치자금 수수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그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그 이재명 방북에 대해서 뿌냐 안 뿌냐가 이제 관건이 된 것 같은데 뿔더라도 이게 진실이면 그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영치금 보내자, 위문 편지 보내자, 거기다 느닷없이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감옥에 10개월이나 수감됐을 때 아무 일도 없다가 지금 마치 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지금 도와주겠다고 난리를 피고 거기다가 또 앞서 가가지고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 기명으로 하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급한가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그 영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지지자로 볼 수 있는 아니면 뭐 당원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헌재의 판단은요.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까지 모두 기각 쪽에 선 것이어서 사실상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완패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헬로윈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회가 제기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명의 재판관 모두가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장관 임명 전에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다중 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의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사과한 만큼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이제 사후 대응과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참사 이후에 이 장관이 했던 그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재판관들도요. 역시 그 파면 사유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참사 이후 논란을 자초했던 골든타임 등 발언이 부적절했음은 분명하지만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 건데요. 특히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헬로윈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어제 판결에 앞서서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재판관 성향을 언급하면서 기각을 예상한 그런 목소리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도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어제 오전에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도 재판관 전원 일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관 9명 중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5명, 진보가 4명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이를 두고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무리했다는 점이 확인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대4로 가까스로 이긴 경우이거든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 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 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오니까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서 지금 역공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회의에서는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던 때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였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돌리고자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한 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고 참사를 악용한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입니다. 걸핏하면 탄핵 외치려던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에 결국 탈이 났습니다. 뻘짓이란 말이 지지 세력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 민주당의 책임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비공식 언급조차 자제했던 대통령실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곧장 민주당을 정조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했고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 탄핵 소추권을 휘둘렀다. 이게 대통령실의 이제 시각인 듯합니다. 네,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6개월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도 지장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을 때도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한 장관도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지적하면서 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한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해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대0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헌법에 넣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서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법률상 잘못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됐나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후한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후한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용산, 여당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십시오. 탄핵 기각이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민주당 탄핵이 기각이 되니까요. 다시 이상민 장관의 이 자진 사퇴 이걸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민주당과 유가족 측에선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고 했고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가족 쪽에서는 이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더 많은 희생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한 어제 헌재 앞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던 유가족이 크게 반발하면서 오열했고 한 유족은 실신해서 병원에 옮겨지는 일도 있었는데 유가족협의회 측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9명 전원의 의견일치로 이렇게 기각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요. 이 결과는 헌법재판소마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는 단 한마디입니다. 사퇴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무능력함은 그걸 찌릅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유가족 측에서는 이제 자진 사퇴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어제 헌재 결정 직후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요. 어제 오후부터 쉴 새 없이 밀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이 내려진 어제 오후엔 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을 방문해서 재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살핀 걸 시작으로 오늘 오전에는요.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았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 역시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장관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기후 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제 오늘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공백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이래저래 업무에 좀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궁평 지하차도에 와서 막상 그 당시에 현장을 살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원인이 규명이 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무위원으로서 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헬로윈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헬로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번 여름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물론 이제 기각을 예상하는 의견은 많았지만요. 이렇게 재판관 전원의 그 의견 일치로 기각이 될 거다. 이걸 예상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159명이나 되는 인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희생당했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엄중한 사태였고요. 관련해가지고 탄핵까지 이르렀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소위 169석이나 되는 엄청난 의석으로 탄핵을 밀어붙였지만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사법적 판단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도 하는 곳인데 헌재에 의해서 실제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권에 있어서의 견제, 균형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태원 참사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관을 탄핵까지 몰아붙였는데 실제로 지금 국회에 표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야당도 좀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결론이 났지만 무능을 심판한 건 아니다 그러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애초부터 무능을 심판하는 건 아닌데 또 사퇴를 주장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 야당의 고질적인 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또 법치국가에서 헌재가 결정을 한 내용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유감인 건 유감인 거죠. 그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59명의 아까운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답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가족들의 분노, 국민의 공분이 되게 높았고요.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좀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 게 이건 꽤 긴 시간 동안 법적 검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사위원장이 여당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런 소추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뭐 했는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뒤돌아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 헌재 결정을 가지고 다시 또 정쟁화시켜서 민주당 뭐냐 이런 식의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위 공무원들만 처벌을 받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맨날 예를 들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상임위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을 해서 현안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놓고서 지금 의원들하고 아주 뜨겁게 격돌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공세를 펼치자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며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워졌던 바 있습니다. 이에 원래 지난주 열릴 예정이던 국토위 전체 회의가 수회로 한 주 미뤄지면서 오늘 열리는 국토위는 시작 전부터 난타전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하고 이 야당 측이요,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충돌을 하면서 국토위 내내 아주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국토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신경전 벌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무맹랑 정치 모략, 국책 사업 골병 든다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피켓으로 맞섰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니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최 의원은 국회 핵심 자료 요청에 2주간 응하지 않다가 국토부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자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장관에 대한 사과 요구는 전체적인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종편에 출연해서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을 한다든지 해외 출장 중에 일타 강사로 다시 나서질 않나.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이 거짓과 선동의 사태를 만든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하라고 되받아쳤는데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요.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한 이재명 대표도 거짓 선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원 장관은 또 양평 구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료 제출을 두고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현안 질의는 제대로 이어지지도 못했다고 하죠. 여야가 그 국토부가 산업 과정 전반에 대해서 공개한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국토부가 핵심 자료를 누락시키고 일부를 위조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조작으로 몰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원 장관 역시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조작은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다만 국토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에 야당이 일부 페이지 누락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죠. 특정 부처의 장관이 그동안에 행정부가 처리해온 일을 그 누구도 상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루 만에 백지화 선언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고속도로 계획이 백지화된다면 이후에 거쳐야 될 행정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된 자료가 없는데 뭘 제출하는 김병욱 의원님, 저희가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 건지요? 그러면 무슨 자료? 자료를 특정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백지화 선언 이후에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아니 자료라는 게 국토부에서 생산된 문서나 어떤 물건이라야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을 끄집어 보낼까요?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결정이 적절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현안 보고를 통해서는 지금도 양평을 비롯한 고속도로 이용 지역 주민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이 하루속히 끝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혈안 질의와는 사실 상관없이 민주당은요,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특검 같은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방침을 밝힌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슬그머니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그 원희룡 장관이 오늘 국토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어제도 그렇고 거짓 선동 괴담 부각하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해서 분부를 떼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하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할 것으로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이 법사위 현안 질의도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요, 이 야당 의원들하고 아주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온갖 정치적 현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구속 사건을 두고 판결문 내용까지 읽으면서 한 장관하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다소 보기 민망한 말싸움까지 오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의정부 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이윤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세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단서도 없이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맞섰고 박 의원이 재차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사실 총리, 장관들하고 야당 의원들 부딪히는 모습 저희가 여러 차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렇게 두 상임위, 국토위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장관과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부딪힌 장면을 보니까 이게 이전 국회 상임위에서의 그런 봤던 어떤 충돌 모습과는 또 다른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두 패널들께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전에는 이제 장관들이 국회의원이 공격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게 국민이 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이러한 행태가 변화하는 것이 아마 지난 정부 때 특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지난 정권을 탓하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제3자가 보거나 외국 시민들이 보면 꿀잼이다라고 할 촌극들이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왜 이제 그 정전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노병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랑스럽다 그랬는데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국의 장관, 일국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오늘 매우 짜증이 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 모습 보면서 일단 적어도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무위원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호 존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소위 언쟁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국토위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관의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백주화를 얘기하면서 백주화를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된다, 야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예타가 통과된 것이 종점이 바뀌었고 바뀐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고 얘기하면 야당이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내용들까지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더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인데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범주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불똥 튄 오은영.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 교권 추락 이슈에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영 박사입니다. 네,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과 이딴 교권 추락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은영 박사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초등교사 사망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던 지난 19일 날 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그 글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이 전문의가 이 금쪽이류, 그 오은영 박사 출연 프로그램 이름이죠. 금쪽이류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들의 문제도 몇 차례 상담하고 또는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이 꾸미는데 그렇게 해결 못하는 부모하고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후에 이 초등교사 사망 사건 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는 네티즌 또 거기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 오은영 박사 SNS에서 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은영 박사 SNS에서는요. 체벌 금지를 강조하는 오 박사의 교육관이 악성 민원을 부추겼다는 의견, 또 생사람을 잡는다라는 반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은영 박사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저서 중 담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와야 한다. 교장, 교감까지 찾아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라.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쪽이를 위해서 교사애가 민원 넣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썼던데 세상이 금쪽이 중심으로 돌아가냐. 교권 추락에 한몫하셨다라는 항의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면 오 박사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요. 이번 비극은 교사를 악성 민원을 방치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학부모 갑질이 문제인 거지 오 박사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
괜히 오 박사에게 화살 돌리지 말아라라는 등 이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교권 침해 책임론, 이게 지금 논란이 확산하니까요. 이 당사자인 오은영 박사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는 텐아시아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히면서 오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라면서 자신의 입장 밝혔는데요. 오 박사는 일각에서 비판 중인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치료가 아니고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이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환상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고 부모와 선생님에게 희망이 없다면 슬프지 않겠냐라고 답했고요. 또 체벌 금지를 강조하는 교육관이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체벌이 아닌 때리는 폭력을 반대한다. 때리지 않고 충분히 훈육할 수 있고 때리지 말라는 것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 박사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 중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야 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 보도록 하라 등의 대목이 비판받는 것에 대해선 앞뒤 맥락이 다 잘려져 의도가 왜곡됐고 오해라고 바로잡았는데요. 그 글의 본 취지는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가 교사와 반대 성향이라 괴로워하는 경우를 쓴 것이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점에 대해 선생님께 잘 설명해드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잘 가르치도록 좋게 이야기를 나누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월급 때문은 아니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는데요. 그 결정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 심사, 이걸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교육부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었는데요.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서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부당함을 다툴 거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관련해 잠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언급했던 과거 발언과 장관 후보자 당시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학생들의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조 장관의 이번 경질 도서 여당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파면이 부당하다면서 소청 심사를 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황교안 수석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불과 이틀 전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로서 잘못이 있고 국민께 송구하다던 입장문이 거짓말이었냐면서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청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조 장관도 자신의 생각을 또 밝혔죠. 조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파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 해제로 인하여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소청 심사를 낸 까닭에 대해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으면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에게 다시 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증거인멸까지인데요. 이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와 관련해서 계획된 범행이었다. 이런 정황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 씨가 범행 하루 전 이 둔기로 컴퓨터를 부수고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YTN이 전했는데요. 당초 할머니에게 질책을 받아서 우발적으로 벌인 짓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도 전해졌지만 이 범행 준비는 범행 당일보다 앞서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서 조 씨의 휴대전화가 범행 전날 오후 5시쯤 초기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씨를 추궁했는데요. 경찰의 추궁에 조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두려워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획 범죄의 정황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처벌이 가중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가 왜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했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진술을 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당 사건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조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집으로 오가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조 씨가 복합적인 열등감 탓에 20, 30대 또래 남성을 표적으로 살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듣고 옵니다. 구조적인 분노에 대한 문제였으면 다른 걸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개인에 대한 특정 나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30대의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자기 또래의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뭔가 만들어졌고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런 소년 송치가 14건, 전과가 3건이면 반사회성은 드러났는 부분이고 나 펜타닐 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조 씨의 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YTN에 따르면 피의자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초 경찰은 어제 조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신경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한 바람에 오늘 오전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